약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익이 나고 손실이 나고 이익이 나고 손실이 나고 이익이 나고 손실이 나고 어떻게 하죠? 첫 번째부터 8가지가 이 개편 세법 개정안의 핵심을 딱 모아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세금은 완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텍스메이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요즘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때마침 최근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발표돼서 이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순서는 첫 번째로 주식 등 금융 투자에서 현행 과세 체계와 이로 인한 문제점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네. 거기서 금융 투자 소득이라는 게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세 번째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서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고 갈까요? Let's go! 주식 관련 세금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주식 양도세가 떠오르죠. 맞습니다. 그럼 주식은 네. 거래만 하면은 다 세금으로 과세가 되나요? 주식 거래를 할 때 증권거래세가 발생이 되고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는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할 때 아니면 장외거래 아니면 우리나라 아닌 해외 주식 투자를 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주주의 반대 개념이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는 사실인데요. 여기서 대주주는 종목별로 코스피의 경우에는 1%, 코스닥은 2% 이상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주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지방세가 10% 따로 붙기 때문에 3억까지 일단 22%, 뭐 3억을 넘으면 27%씩 세금을 과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일정 금액의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 금액이 계속 하향되고 있어요. 2020년 3월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금액이 15억 기준이었고요. 근데 올해 4월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는 보유금액 10억 기준, 내년 21년 4월 이후에 양도분부터는 보유금액 3억이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주주 기준이 10억이잖아요. 10억 기준에 해당하는 인구가 우리나라에 2만 명 정도라고 돼요. 결국에는 전체 투자자의 0.3%에 그치고 있어서 사실 비교적 적지만 점점 대주주의 금액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앞으로 과세가 되는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개편 방안에 대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모두에게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를 밝힘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점은 양도일 기준이 아니라 양도일 직전 연도 12월 31일자를 통해서 이제 대주주를 판단하는 게 핵심 포인트겠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1년 4월 이후에 대주주의 요건이 3억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2020년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3억 원 밑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한 번의 의사결정의 미스로 인해서 세금 부담을 크게 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 유념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또 거래하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세금이 하나 더 있죠? 네, 바로 맞습니다. 증권거래세인데요.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인이든 상관없이 거래 금액의 0.25%씩 붙고 있고 장외 거래는 조금 더 높은 세율로 0.45%인가요? 맞습니다.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주식 양도세랑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현행 과세 체계가 공평한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삼가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내놓은 금융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같은 상장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비과세, 어떤 것은 과세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어서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현을 하고 있지만 과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립성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 상품별로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복잡한 과세 체계로 인해서 오히려 투자 의사결정에 왜곡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의 ETF 양도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반면에 해외 ETF 상품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같은 ETF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중립성에 저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합리성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식 투자에서 500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펀드를 해서 1000만 원을 잃었어요. 아이고. 그럼 결국 나는 마이너스 500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주식 거래를 통해서 500만큼 이익을 본 거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아, 이런 거는 통산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중과세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주식을 투자해서 손해를 나도 나는 거래 금액에 대해서 무조건 증권거래세를 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도 부담하고 증권거래세도 두 가지 세목을 다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님이 금융세제 선진화 세제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잖아요. 네, 최근 금융시장에는 신종 금융 상품 등의 출현으로 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과세 체계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융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발표한 개편 내용과 7월 22일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까지 종합해서 8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목하세요.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 주식에 대해서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포함해서 모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소득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게 새로 신설됐다. 그럼 그 이자 배당 소득이 이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자 배당은 종합소득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주식, 채권, 펀드 이와 유사한 금융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 소득 안에 새로 묻겠다 이거는 거죠. 이자 배당은 원래 종합소득 안에 포함이 되어서 2천만 원 비과세 이런 부분은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연간 양도 차익에 2천만 원까지 처음에 비과세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엄청 뜨거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걸로 아마 확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만 더 뜨거웠으면 1억까지도. 그랬으면 나이스지. 이 부분은 연말에 확정되는 세법을 한 번 더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투자에 대해서 발생한 소득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과세를 합리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아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약간은 보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익과 손실이 한 해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익을 통산해서 처음에 3년간 합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서도 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년간 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 걸로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진짜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죠. 주식은 사실 1년치로 끊어서 하기에는 단기간에 투자했을 때 빵 터질 수 있고 그 전에 계속 손실만 나다가 맞습니다. 이때 갑자기 세금을 과세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다섯 번째는 현행 0.25%로 과세하고 있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2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총 0.1% 인하하기로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 세금의 경우 미리 걷는다는 거죠. 원천징수 제도를 통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원천징수 방법에 있어서는 1년에 2번 단기별로 1월 10일, 7월 10일로 나누어서 원천징수 20%를 금융증권사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원천징수 될 세액을 잠정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해서 인출을 제한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무슨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처음에 여론이 어떤 문제가 많았었냐면요. 원래는 매월 원천징수 제도를 쓰기로 했었습니다. 1월에 만약에 발생된 이익이 있어요. 1월분에 대해서 납부를 했어요. 근데 1년에 걸쳐서 다 합해봤을 때 손해예요. 근데 그 세금 환급을 내년 5월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한 1년 5개월 동안 세금이 묶이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자금 자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제한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1년에 2번으로 바꾸었고 대신에 자금을 다 빼게 되면은 원천징수할 세액이 통장에 없으니까 그 20% 세금만큼은 인출을 못하게끔 제한을 하겠다 이 의미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결손금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을 때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 중에 그거는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8가지가 이 개편 세법 개정안의 핵심을 딱 모아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세금은 완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는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에 대해서 개편을 한 게 세수 증대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의 입장을 일단 들어보면 늘어나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수 증대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금융투자 소득으로 주식 양도세를 내는 경우는 상위 5%에 해당하고 나머지 95%의 개인 투자자들은 세수상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건 실제로 2023년 이후에 적용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조금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들긴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만약에 금융투자 소득으로 세수가 너무 많아지게 된다면 증권거래세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유형별로 좀 네.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자고 한다면 개인은 어떻게 과세가 되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국 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내국 법인, 개인 상관없이 증권거래세는 모두 부과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왜냐면 거래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해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 증권거래세라는 게 주식 거래 금액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개인, 내국 법인 누가 됐던지 간에 세금을 과세하니까 이게 또 이중과세가 아니야? 라는 그런 문제점이 또 제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거래세를 철폐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보면 증권거래세 세수 규모가 5년간 연평균 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액이 작지가 않아요. 굉장히 크거든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아 외국인의 경우에 맞습니다. 근데 외국인 자기 나라에서 과세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네. 과세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외국인은 자금이 엄청 크고 고빈도로 매매를 해서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주식시장계의 큰 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빈도로 매매하고 자전거래를 반복해서 하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거래세가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철폐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순이익 5천만 원까지는요 네. 양도소득세 과세 안 되죠. 증권거래세만 내잖아요. 네. 5천만 원 초과하게 됐을 때 이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양도세 계산을 할 때 증권거래세 냈던 거를 차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과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어요. 세 번째 또 문제는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거래세에만 내잖아요. 그래서 세수 중립적이라고 했잖아요. 세금 총액이 변화가 없다면 외국인은 세금적인 혜택을 보고 결국에는 그 피해를 개인 투자자 비록 상위 5%라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세금을 받아내는 꼴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국민은 좀 손해를 보는 그렇죠. 구조겠네요. 저도 사실 이제 소수의 95%에 해당하기도 하고 거래 금액이 적어요. 투자하는데. 안개미. 안개미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그런데요.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1억으로 투자를 합니다. 꿈을 항상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인 목표는 거기서 10배, 20배 버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데 꿈이죠 그게. 그렇죠. 제가 로또를 사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또랑 다르지. 로또랑 다릅니다. 현실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5천만 원 비과세라는 게 사실 먼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는 네. 주식 투자는 정말 위험 선호형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래서 이거를 불로소득으로만 봐서 단순히 과세를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주식 투자에 대한 노력을 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도 불로소득은 아니지 않아요? 부동산도 보시면 지하철이 언제 들지, 여기 이마트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고려를 근데 해야 한 번 사면 끝이잖아요. 근데 한 번 주식은 사면 달라. 계속 오르잖아. 근데 주식은 이렇게 투자해서 하는 게 5천만 원만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누구는 진짜 열심히 해요. 이렇게 금융세제안이 개편이 된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국민적으로 주식 투자에 붐이 일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뭘까요? 금리가 인하됐다. 그렇습니다. 금리가 지금 0.5%입니다. 그럼 0.5%가 이자소득세까지 막 차감하면은 막 얼마 안 돼.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물가는 항상 상승해요. 근데 물가 상승 대비로 하면은 이거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에 넣어두는 게 손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심각하게 부동산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에 대한 상품이 부동산 쪽에서 아무래도 주식 쪽으로 유입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에 있었던 전염병 때문에 갑자기 시장이 확 떨어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에 오히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식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정보성이 좋아져서 그런 거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금융세제 개편안도 나오고 과세를 조금 더 합리화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과세의 큰 틀이 있잖아요. 기본 틀이 원칙 있죠. 뭐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 내 세금을 부과한다. 라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상 과세를 해야 되는 거 인정합니다. 23년부터 이제 과세를 하겠다고 밝히면 저는 23년 되기 전에 다 팔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취득가액을 의제해주는 조항이 생겨요. 그래서 주식 양도소득세는 23년이 되기 전까지는 대주주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10억, 이제 10억. 내년 되면 3억이 될 겁니다. 네. 3억을 맞추려면 올해 12월 말일 기준은 제가 3억 미만으로 가지고 있어야 내년에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자료를 보시면 2020년에 S주식을 2억 6천에 취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취득을 하고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천만 원 상승해서 평가액이 3억 1천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이분은 이걸 그대로 보유하고 2021년에 넘어가게 되면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1년 6월 1일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절반을 매도한다고 했을 때 이분은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반면에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평가액이 2억 7천이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3억 미달에 해당하기 때문에 21년 6월 1일에 내가 주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금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얼마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이 사진을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부터 개정되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그대로 흐름 따라 가지고 옵니다. 2021년 6월 1일에 절반 매도하고 결국 2억 6천 중에 절반이 남아있죠. 즉 취득가액은 1억 3천이 되는 겁니다. 1억 3천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2023년 7월 1일에 전량 다 팔아버렸어요. 그때 팔았을 때 공도가가 2억이라고 한다면 나는 1억 3천짜리의 주식을 2억 원에 매도했으니까 총 시세 차익을 7천만 원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7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 비과세라고 했으니까 2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23년이 되기 전에 대거 주식 양도가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의제 취득가라는 게 생겨요. 결국 2022년 12월 31일자로 주식을 평가해서 그거를 취득가액으로 의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평가가액이 1억 8천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그거와 최초 취득한 1억 3천 둘 중에 큰 거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해줍니다. 그럼 결국엔 당연히 1억 8천이 되겠죠. 결국 시세 차익이 2천만 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2023년 이후에 발생하는 주식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되니까 5천만 원 미달하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보완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부동산과 더불어 주식에서도 투자를 해서 네. 큰 이익을 얻는 그런 그날까지. 구독자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